명절은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코로나가 명절 문화까지 바꿔버린 이 시기에 떡국 먹고 우리만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지난달 1월 3일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 숫자를 넘어선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구 데드크로스가 뭔지 사실 약간 무슨 뭐 SF 만화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지금까지는 그래프가 만난 적은 없거든요. 네. 추세는 있었어도. 근데 이게 이렇게 만난 거예요, 드디어. 우와. 사실 코로나 같은 사태만 봐도 우리가 이런 날을 겪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정작 정말 온 세계가 스톱되고 나서야 와,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처럼 인구 문제도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조만간 우리한테 바이러스 못지않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관심을 갖고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저출산 세계 1위다. 우리가 왜 저출산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저출산 사회가 아닙니다. 보시면 1970년대 보시면요.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쯤 될까요? 4.53명 정도 나왔는데요.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2점대로 줄어들어요. 2명대로 줄어듭니다. 보통 한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한 2.1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아, 어떻게 0점 몇 명이 될 수가 있을까?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1.3명으로 떨어집니다. 1.3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초저출산 사회. 그렇죠. 초저출산의 숫자가 1.3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들어서면 1.3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보통 우리가 심각한 인구 위기다라고 하면 1.3을 보거든요. 지금은 0.9, 0.8까지 내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야, 웬일이야. 일본을 보면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은 사회죠. 그런데 일본에서 한번 경험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합계 출산율이 2명, 그러니까 2명에서 1.4명으로 떨어지는데 56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바로 그 2명에서 1.4로 떨어지는데 불과 17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3배나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빠른 것이죠. 대단히 위기적인 이렇게 됐을까? 상황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저 2020년이 됐을 때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네. 끝자락에서. 거기에 코로나 영향은 없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인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사실 저한테 경조사 청첩장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조금 줄은 느낌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결혼이나 이런 걸 미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그것도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보시면은요. 진짜 많이 떨어졌다. 많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혼인을 해야 출산을 하는데 그 법적인 혼인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제 아이는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까운 시점만 한번 보도록 하죠.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1년 사이에 약 혼인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정말 너무 어렵게 지낸 작년이죠. 2020년 1년 동안은 약 5만 건 이상 결혼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2배 이상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다. 결국 그렇다면 출생아 수도 더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내년, 내후년까지도 저 영향은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보통 22년까지는 이런 여파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는 보통 요즘에 어디서 낳죠? 산부인과. 그렇죠. 집에서 낳지 않잖아요. 네. 산부인과 자체가 너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에는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산과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있지만 아기를 받는 분만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8년 기준 1,300여 곳. 이 중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절반도 안 됩니다. 전혀 몰랐어. 네. 그래서 이제 병원도 문제지만 아이를 낳으면 요즘에는 곧장 집에 가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산후조리원. 그렇죠. 근데 산후조리원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대형화된 아주 고급스럽거나 비싼 돈을 주고 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 말고 중소 규모의 산후조리원 좀 싸게 가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이거는 정부가 이제 매년 그 앞으로 장래 인구를 추계합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보시면 2017년에 이제 실제 출생아 수입니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이 38만 명이 좀 넘었는데 2020년에는 27만 명이 좀 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 숫자고요. 정부에서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2011년에 앞으로 2022년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태어날까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45만 명 정도는 나오겠지, 태어나겠지 생각했어요. 저 공무원분들 지금 무사히 계신가요? 너무 차이가 많다. 네. 너무 오차범위가 와우. 굉장히 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요. 2016년쯤 되면 얼마가 되었을까? 41만 명이에요. 여전히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다. 아니 저게 가로축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4년 동안의 그렇죠. 추세를 예측하는 거니까 네. 저렇게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현재 인구가 5,182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30여 년 후 2059년 정도를 보면 총 인구가 4천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불과 몇십 년 안에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금 40대 정도 되면은 인구가 4천만 명밖에 그렇게 안 되는 된다는 거죠. 말이네요. 네. 너무 충격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바뀌고. 통계를 보니까 이게 너무 피부로 진짜 확 와닿는 그쵸.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이제 이런 딩크 부부가 아니더라도 출산을 이제 망설이거나 출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이 젊은 세대가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이유,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를 제대로 잘 그러니까요. 키워나가는 데는 경제적인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그거를 생각하는데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힘들고 뭐 결혼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정된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딩크족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2019년 가장 최근의 조사인데 이제 고용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를 보면 전체 연령에서 다 50%가 넘어요. 3040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3040 바로 이 연령대가 출산이 집중되는 시기예요. 보통 20대에는 연애를 하죠. 근데 20대 연애를 하는 이 사람들도 60%가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벌써.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인구가 이렇게 줄면은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내려갈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면 수요가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가 줄면 공급이 줄어서 가격을 맞추거나 아니면 공급이 그대로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논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면 부동산의 미래도 밝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네. 근데 서울 수도권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희한하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인구가 줄어도요, 수요가 안 줄면 가격은 올라가요. 즉, 인구는 줄어도 집이 필요한 바로 세대주가 되겠죠? 세대주가 늘어나면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저렇게 1인 가구들은 다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잖아요.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가 수요가 서울에 계속 있거나. 그렇죠. 있겠죠. 지금 1인 가구가 900만에 달하거든요. 900만에 달하는데 역시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출산율이 이렇게 주는 거와 1인 세대가 느는 거가 반비례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서울 어떻게 할 건데요?
자, 다 서울은 계속 모이죠. 좁아 죽겠는데. 네. 모이잖아요. 왜 모이자는 거죠? 특히나 15세부터 24세 청년 인구는 교육과 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취업에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취업에 직결되는 건 뭐죠? 일자리에 또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서울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1인화를 넘어가지고 끊임없이 지방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사람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서울은 더 박 터지는구나. 그렇죠. 재미난 거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방에서는 옛날에는 청년이 왔고 돈이 몰려왔는데 이제는 고령자도 몰려온다고 그래요. 75세 이상의 지방 거주자의 서울 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서울로요? 나이 같은 분들이 서울로 그렇죠. 자연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돌아가는데 그죠. 병원이 뭐지? 많으니까. 비양한다 뭐 그런.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원래 75세 이상들은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봤어요. 애초에 이론은 60세가 넘으면 잘 안 움직인다고 봤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더 것 같아. 많은 문화 혜택, 의료 혜택, 그리고 그렇죠. 손주들도 보고 네. 가까이에서 그러려고 이제 서울로 이사 오시는 거죠. 그 대낮에 서울역에 가셔서요. KTX를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면 꽤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인식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서울에서의 대학병원 약 그 통 있죠? 네, 약봉지. 그 받은 이걸 들고 타셔서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평일 낮에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분들은 그래도 이동할 수 있는 그래도 여력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동도 힘들어. 그럼 어떡할까요? 그런데도 오시는 노후의 간병 시설이라든가 의료 시설 이거 서비스는 또 받고 싶어. 그리고 돈도 좀 있어. 그럼 지방에 있을까요? 서울에 오죠. 이걸 다시 부동산과 연결시키면요 재미난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수요와 공급 논리로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뭐냐면 원래 부동산의 수요자들은 집이 필요한 사람 누구죠? 바로 결혼을 앞두거나 20대, 30대 특히나 지역에서 올라오신 그 서울에 거점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 내 집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들이 필요한 집들을 누가 공급했을까라는 거죠. 과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주기 가설에 따라서 나는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고 또 이 큰 재산을 자녀들에게 또 정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쪼개가지고 주고 공기 좋은 환경 좋은 자기 지방이나 권역에 내려가서 살 거야라고 해서 중고주택의 전형적인 공급자가 되어 왔었어요. 60대, 70대는.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새로운 수요자가 돼버렸어요. 맞아. 공급은 제한적인데 가뜩이나 공급을 해야 될 사람이 또 수요로 빠져버리면 이거는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자, 일본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하고요. 한국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입니다. 지금도 일본 도쿄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참고로 인구가 줄고 있죠, 서울은. 예. 저 위를 보실까요? 위를 보시면 한국의 수도권이에요. 역시 일본하고 추세가 비슷한데 하나 더 수도권의 집중도가 훨씬 높죠. 네,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잖아요. 높네요. 이거는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한국처럼 저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체 인구 중에서 100명이라면 52명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50에 가 있네요. 넘어섰죠, 절반을. 근데 재미난 거는요. 수도권이 저렇게 늘어나는 것도 이유도 알겠어요. 어쨌든 서울이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초록색, 서울을 안 보시죠.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은 1990년부터 사실은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천만이 깨졌죠, 이미.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인 인구도 서울로 몰려드는데 왜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 인구가 늘어날까요? 결국 그 연령별 그리고 자산 축적별 양극화 현상인 것 같아요. 고령자분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것은 의료와 간병의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그런 시설들이 잘 몰려 있는 강남 3구 쪽에 75세 이상의 유입률이 현저합니다. 즉 연령도 있으시고요. 경제력도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반면에 서울 인구는 줄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 30대, 40대 혹은 20대의 청년 인구, 원래는 서울 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신도시 쪽으로, 경기권으로 수도권 쪽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특히나 구매력을 갖추고 있고 또 그 기반 시설이 충족돼 있는 지역 공간에서는 또 끊임없이 인구가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 52%의 비율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또 줄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년, 20년 후가 되면 바통을 연결되는 이제 30대, 40대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그것이
뒷받침될까? 반면에 일본의 사례를 또 놓고 보면 어쨌든 인구는 빠질 거예요. 빠지고 일본처럼 그런 경로를 따르지 못한다면 한국의 베드타운, 여기는 정주 기능만 있지 직주 기능이 없거든요. 그쪽 지역을 떠나가지고 일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공간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신도시가 일본의 경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한국만의 독특한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 힘들어요.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 서울은 부동산 불패다. 내려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쭉쭉쭉 올라. 아직까지. 불패 맞습니까? 자, 결론 내겠습니다. 부럽게 하시네. 부동산 불패다. 쭉쭉 올라. 아직까지. 불패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양쪽 중에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볼 것인가.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격을 결정하는 외부적인 어떤 그 요소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금리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수요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입지와 관련돼 있는 어떤 특수성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하게 평균적으로 일본의 미래를 밟아갈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근 평가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인구가 줄어든다, 출산율이 낮아진다, 고령화 사회가 된다. 이거는 그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어떻냐에 대한 부산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문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원인을 좀 들여다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